자, 이번 시간 기출문제 제75회 이론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 2일 날 시행이 됐는데 합격률이 36.32%가 나왔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면 제일 낮을 때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22%, 그 다음에 제일 높을 때가 48%니까 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 30% 중반보다 약간 높으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거 다음 76회가 24%였어요. 조금 많이 어려웠었죠. 자, 시험은 약간 운도 따르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그러면 수익 인식에 대한 개념을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잠깐 확인하고 할게요. 137페이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뭐 정답이 한꺼번에 딱 찾으면 볼 필요는 없고, 자, 수익하고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이 가장 큰 핵심 요점 두 개가 있습니다. 재화는 물건을 넘겼을 때, 이게 일단 기본적인 기준으로 봐요. 물론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할부금 받을 때, 뭐 시용 판매는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 때, 뭐 이런 식으로 예외 사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화를 물건을 넘겼을 때, 그 다음에 수익은 인식 시점이 진행 기준입니다. 일종의 용역 서비스 제공. 대표적인 케이스가 만약 호텔에 숙박을 했다. 그러면 뭐 3박을 하기로 했다. 그럼 1박을 했으면 만약 1박만 하고 개인 사정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나오겠다 그랬을 때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재화는 재화를 넘겼을 때, 용역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시험 문제 관련된 거,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해서 진행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수익 금액을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외에 용역 외에 기타의 수익 인식 기준 보면 이자 수익,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다. 그러면 그 이자가 발생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이자, 그 액면 이자 말고도 할인 발행,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을 한다는 거, 비유동부치에서 배웠던 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액면 이자 말고 실질적인 이자 말하는 겁니다. 싸게 매입해서 나중에 채권 만기일이 됐을 때 액면 금액으로 돌려받으면 또 다른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더해서 발생 기준으로 하고, 배당금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몇 프로, 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얼마씩 하기로 했다. 딱 확정되는 시점. 주주총회 날짜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자,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용역이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여기까지 맞습니다. 완성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지금 이게 뭐가 틀렸죠? 완성 기준이 아니고 진행 기준이다. 진행에 따라서.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는 말이죠. 배당금 수익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때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주주총회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 내누려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순매출액 구할 때 총 매출액에서 요거 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제16장 문단 11에 보면 수익 인식은 진행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도.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이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자, 요 문제가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저가법이라는 거 앞에서 이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저가법이 도대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사왔어요. 도매상에서. 동대문 시장 같은데. 근데 판매하려고 보니까 잘 안 팔렸어. 그럼 재고로 남았겠죠. 근데 이게 시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1년 넘어가 버렸어. 유행 지나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때보다도 가격이 더 떨어졌네. 지금 그 옷을 살려고 그러면 가장 요즘 대표적인 게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면 놀라는 게 전부 다 전문 그 산악인들이 입는 고급 그 레포츠웨어 같은 입고 다니잖아요. 자, 이런 게 유행이 지나버리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산다 그러면 처음에 100원 주고 샀지만 지금은 90원만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10원 차이가 10원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을 그대로 원래 처음 사들인 취득가액, 이걸 다른 말로 장부가액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현재 시가가 90원이다. 그러면 현재 매입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할 거냐. 저가법이 원칙입니다. 그 저가법을 하는 이유는 자산 가격을 줄이면, 자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세금은 어떻게? 적게 내겠죠. 그래서 보수주의라 그럽니다. 그거를. 가능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저가법은 이런 경우에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재 저가법의 재고자산 쪽에 가보면 이 내용이 있죠. 취득원가가 다음 같은 사유로 시가보다 하락한 경우, 아까 시가는 90원이에요. 우리가 취득한 건 100원.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이 장부 금액을 조정해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 손상을 입은 경우, 그 다음에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자, 장기화돼서 유행이 지나버린 거. 의류 같은 경우 진부하여 낡아버려서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이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한 경우. 자, 이 세 가지는 말 그대로 그 재고자산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자, 요 제품을 완성하거나 우리가 직접 만들 때 완성하거나 또는 판매하는데 판매 비용이 많이 들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가치가 하락한 걸 말하는 거고, 이건 판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전부 다 제값 받고 팔기는 글러먹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값은 받을 수 있지만 4번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버려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거나 판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도 이익이 감소하고, 요것도 제값 받기는 글러먹었으니까 이익이 감소. 요것도 마찬가지 원가가 상승해서 판매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러면 그럴 때는 재고자산 가격을 적게, 그러면 세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자, 시험 문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왔어요. 요걸 가지고 반대로 용어를 했습니다. 하락한 경우라 그랬습니다. 하락한 경우라 그러면 원가가 하락하고 판매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제값 받고 팔면 이건 이익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 세 개하고는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취득원가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시가가 아까 90원, 요게 100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 거죠. 그럼 우리 장부에는 요걸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부에. 저가법을 사용하여 하면 그러면 90원으로 적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저가법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그 다음 진부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진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 판매 가치가 하락한 경우.
전부 다 이익이 줄어들 걸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근데 요거 3번인 경우에 완성하거나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하락한 경우 요거는 오히려 이익이 많아지겠죠. 다른 것들은 이익이 전부 다 줄어드는데 상승한 경우라면 이익이 줄어들죠. 원가가 올라가 버리고 판매 비용이 판매 비용이 많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이익이 줄어들겠지만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상승한 경우가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거 앞에 이론 설명했던 것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0페이지 교재 보면 있습니다. 유형자산에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무형자산에서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여기 보시면 무형자산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자, 무형자산이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유형자산은 잔존가액 뭐 10% 이렇게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죠. 상각기간은 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밑줄 그은 것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각 방법, 영업권과 합리적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접법만 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계정 안 만듭니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무형자산에서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서 무형자산이 상각 방법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먼저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이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형자산이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2번 왜 틀리냐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영업권이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권리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장사가 잘 됐어. 근데 다른 사람 권리금을 돈 주고 샀을 때는 영업권이란 무형자산을 적는데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우리가 살 때는 권리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야. 왜? 장사가 잘 됐으니까. 손님이 많이 오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장부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장사가 잘 된 거는 뭐 느낌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자산으로 무형자산이란 말이죠. 인식할 수 있다.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가 됩니다. 틀린 것.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일반 기업회계 기준 11조 16항 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2번 문제처럼 어려운 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거저먹기 문제가 나옵니다. 설사 2번 틀려도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다음 분류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이런 문제 시작할 때 개정 과목 및 적요 여기 바로 들어가십시오. 이거 1급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줬죠. 들어가서 컨트롤 F 눌러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본 조정 거기 가서 봐요. 가면 자본 조정 항목들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본 조정 항목들. 주식 할인 발행 차원 381번이 있죠. 자기 주식 384, 감자차손 389. 답이 얘잖아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정확하고 이런 거는 거저먹기로 보너스로 나온 겁니다. 반드시 맞춰주시고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거 이제 좀 헷갈리는 거. 회계 변경. 그 다음에 오류 수정. 자, 요거 교재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기업 회계 기준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회계 변경이고 회계 변경에는 크게 회계 정책 변경과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요 두 가지가 있고요.
오류 수정은 이건 장부를 실수로 틀리게 잘못 작성을 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오류 수정도 중대한 오류 수정과 중대하지 않은 오류 수정 두 개로 나눕니다. 세 개를 해놓긴 했는데 얘하고 소급법, 전진법을 한 쌍으로 보세요. 정책 변경, 그 다음에 추정 변경. 핵심은 뭐냐? 얘는 누적 효과 계산에서 전년도 거부터 재무제표 다 수정 들어가야 되는 거. 얘는 에이 지금부터 하지 뭐. 누적 효과 계산 않고 당기부터 변경된 원칙 적용. 여기서 말하는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것 중에 핵심은 뭐냐? 당기부터인데 당기라고 하는 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12월 31일부터 하지 뭐. 시험 공부 에이 다이어트 요것만 먹고 할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다이어트도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소급법, 전진법, 정책 변경은 소급, 추정은 이제부터 1월 1일부터. 자, 그 다음에 아까 오류 수정 있죠? 오류 수정도 아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않은 거. 중대한 오류인 경우는 소급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매출액을 잘못 적었다든가 급여 지급을 누락했다든가 요거는 아주 중대한 오류입니다. 근데 계정 분류를 잘못해서 시산표가 조금 틀렸다든가 단순한 실수. 그래서 중대한 오류는 다 소급해서 해야 되고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에 가서 일괄 수정합니다. 전기부는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요 수정된 거는 당기 영업의 손익으로 하고 전기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요걸로 처리를 합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회계 정책은 소급법 아까 나왔죠.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적용한다. 아까 당해년도부터 한다 그랬죠. 추정은 전진법. 근데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근데 종료일이면 언제예요? 12월 31일. 에이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살 못 빼는 거죠. 뭐. 2번이 틀린 겁니다. 종료일이 틀린 겁니다. 자, 3번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 수정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거 수정 들어가야 되고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전년도 거 수정하면 기초금액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 영향을 받는 회계기관이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해야 됩니다.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을 다 반영하고요. 자, 기업회계 기준에도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당해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1월 1일부터 한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조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재무회계는 끝났고요. 6번부터는 원가회계입니다. 다음 표에 보이는 원가 형태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원가 형태 보겠습니다. 형태를 보니 조업도 뭐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작업시간이 늘어나는데 총 원가는 그대로 변동이 없어요. 이거 뭐에 대한 거예요? 고정비에 대한 거죠. 대표적인 게 임차료 같은 거. 자, 여기 나와 있죠. 집세 뭐 장사 잘 된다고 집세 더 내라고 요즘 못된 세입자들은 하죠. 근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집세가 더 나가지는 않죠. 고정비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부담액은 일정하다? 단위당이에요. 총 원가는 일정한데 자, 만약에 시간으로 나눠볼게요. 300만 원 나누기 100시간. 그러면 얼마예요? 3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200시간으로 나누면 15,000원. 300시간으로 나누면 그럼 얼마예요? 10,000원. 점점 단위당 원가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정하다 요게 틀린 거죠. 자, 정답은 나왔고요. 이와 같은 원가 형태를 보인 예로 고정비의 임차료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조업도 수준에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 총액, 총원가는 일정하다. 맞는 말이고요.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한다. 자, 임차료 같은 거 가공비입니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변동비죠. 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재료비. 자,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죠. 원가 구분하는 다른 방법 중에. 자, 재료비에 안 들어가고 요런 임차료 같은 경우는 재료비를 제한 나머지 전체는 가공비로 봅니다. 가공비로 분류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원가 요소의 기본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 기본 원가, 가공비, 제조 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기본 원가 교재 176페이지에 보면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비와 노무비. 자, 식당을 한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재료비. 그 다음 무서운 게 사장님 입장에서 인건비 무서워서 요즘 또 뉴스에 나오는 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식당 하시는 분들은 가장 비용이 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본 원가라고 자, 원가 회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직접 재료비입니다. 간접 재료비는 아니고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공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에다가 제조간접비 다 더한 겁니다. 물론 여기는 간접 노무비도 있고요. 간접 재료비, 간접 경비 다 들어갑니다. 자,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왜냐? 직접 노무비는 양쪽에 양다리 걸쳤어요. 기본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비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한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면 자,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본 원가 보겠습니다. 아까 기본 원가는 뭐예요?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죠. 직접 노무비 기본 원가 맞습니다. 직접 재료비 맞고요. 직접 노무비 맞고 얘가 이거 간첩이죠. 일단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죠. 가공비는 뭐 직접 재료비만 빼고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고 제조 원가는 다 기본 원가든 가공비든 다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원가회계에서는 T자 계정 가지고 계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원재료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T자 계정을 그려서 자, 재료비 계정 만들면 됩니다. 재료비 기초 재료에다가 당기 매입액에 기말을 빼면 기말 재료 재고액을 빼면 이게 제공품으로 넘어간 제조에 넘어간 재료비가 된다는 소리죠. 자,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거는 요거죠. X. 당기 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면 요거를 구해야 요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공품 계정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제공품 해서 제공품은 월초 제공품에다가 기초,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다 더하고 여기에다가 월말 제공품을 뺍니다. 기말 제공품 빼면 완성품 제조원가가 나오죠. 제품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당기 노무비 발생 1,000만 원입니다. 노무비 1,000만 원. 제조경비 발생액 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자료가. 그러면 제조간접비 뭐 없다 치고요. 자, 월초 제공품, 월말 제공품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가공 원가 200%이다. 단기 총 제조 원가다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완성품 제조 원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단기분 2번에 들어간 거 월초용품 말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단기에 투입된 원가 이거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이거 합계. 가공 원가 200%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비비 꼬아놨어요. 가공 원가다 하는 건 재료비를 뺀 나머지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노무비와 경비. 이거에 200%라 그랬습니다. 자, 가공비에 대한 거는 가공 원가, 가공비 같은 말입니다. 그럼 재료비를 뺀 나머지, 주요 재료비 뺀 나머지 전부라 그랬죠. 그러면 1,500만 원에 200%니까 재료비는 요거 전체 합계는 3,0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1,500만 원 빼면 이게 1,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재료비가. 이번 제공품, 제품 제조에 투입된 재료비는 1,5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요거의 2배, 200% 3,000만 원. 3,000만 원에서 다시 1,500 빼면 남은 재료비는 1,500만 원. 그러면 이게 1,5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더하면 2,0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2,000만 원을 적어주면 자, 원재료 매입액이 나오죠. 1,6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요 단서 조항이. 자, 조금 문제가 좀 비비 꼬아놓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쉬운 문제도 나왔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다양한 품종을 생산한다. 개별 원가 계산은 물건 종류는 많아요. 하나하나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항공기, 선박 막 이런 것들 들어가죠. 개별 제품이 제작 원가가 비교적 크다. 건물, 선박, 항공기 개별 제품 하나하나 금액이 크죠.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이거는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아이스크림, 음료수, 밀가루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죠. 사탕, 과자 같은 거.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따른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자, 얼마인가? 원재료는 공정 30%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식. 완성품 수량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이죠.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다 다시 월초 제공품 환산량은 빼야 됩니다. 자, 그건 앞에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자, 이거를 가공비와 재료비 따로따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비부터. 완성품 수량은 8,000개입니다.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입니다.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2,000개, 완성도는 20%인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원재료는 30% 넘을 때, 공정 30% 넘어갈 때 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에서는 투입이 안 된다는 소리죠. 30%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2,000개 곱하기 0 곱하기 0이에요. 그러면 얘는 제로예요. 그러면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 자,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8,000개랑 똑같아요. 월말 제공품 환산량은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2000개 곱하기 20% 0.2 그러면 400개가 되죠. 그래서 더하면 8,400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8,000개의 가공비는 8,400개. 자, 요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도 끝났고요.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 시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 요거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불공이죠. 매입세액 불공제. 이거는 반대로 공제되는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개는 그러면 불공이고 하나는 공제 가능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불공에 대한 거 한번 사례들을 볼까요? 앞에 이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이런 것들이 불공제 항목입니다. 뭐 생매산사 합계표 미제출 뭐 이런 게 있고, 자 이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도 없는데 매입세액 세금 환급받겠다는 소리예요. 너네 이거 환급 안 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등이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이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단어 하나가 아니고요. 비영업용 자동차 또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단어가 두 개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 이거 비영업용, 영업용 구분은 조금 자세히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 지금까지 시험 문제 보면 1000cc 이하 자동차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요거 하도 많이 출제돼서 다 알아버리니까 영업용이냐 비영업용 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용이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 운수업자가 운수용 승용 자동차, 택배. 자, 이거 CC 상관없습니다. 운수업자가 운수 목적으로 차를 사용하면 무조건 이거는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 공제됩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 승용 자동차, 매매용 승용 자동차. 이것도 차는 차인데 매매용이에요. 상품이에요. 매입세 공제되고요. 자동차 대여업자, 렌트카를 말하는 거죠. 대여용 승용 자동차, 이거 CC에 관계없이 몇 CC 상관없이 무조건 매입세 공제 가능. 운전학원이 교습용 승용 자동차, 교습용입니다. 거기도 차가 있죠. 많죠. 자, 요거 CC에 상관없이 매입세 공제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용이 아니에요. 다 비영업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장에 가보면 트럭 있어요. CC 엄청나죠. 지게차도 있어요. 요런 거는 요런 업종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영업용으로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냥 일반 사무실이에요. 영업사원들 영업용으로 타고 다니는 사무실 차예요. 그런 거는 안 되는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1000cc 이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한국통신 KT 이 사람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다 경차 타고 다니죠. 왜? 여기 이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다 비영업용인데 근데 1000cc 이하니까 예외 규정에 의해서 너네는 요거 인정해 줄게. 이 업종이 아니더라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소형 승용 자동차에서 1000cc 이하는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무실은 경차로 사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특히 AS 센터 직원들 보면 다 1000cc 이하 경차를 타고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차량, 9인승 이상 차량. 제가 이겁니다. 카니발 9인승인데 요거는 지금은 저는 업무용으로 이게 등록을 안 했지만 법인 등록 안 했지만 9인승 차량은 1000cc 이하 차량처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폼 잡고 다니려고 타는 차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에 근무한다 그러면
아, 9인승 차량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기름값, 세금, 보험료 요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9인승 이상.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8인승 이하면 8인승까지도 포함된 거죠? 안 돼요. 8인승까지는. 자, 그 다음에 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접대비. 이거 안 되죠. 5번.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이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요거 종종 나옵니다. 토지 자본적 지출, 토지에 관련된 토지 뭐 정지 작업 한다고 들어간 돈이라든가 이런 거 불공입니다. 토지 취득,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건축물이 있는 낡은 건물 그냥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철거한 비용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고속철도 비행기, 고속버스, 전세버스는 제외고 택시 등에 포함된 매입세 이런 거는 불공입니다. 자, 안 되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까다롭게 문제를 출제해 놨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시, 공제대상 매입세 해당되는 거 하나를 찾고 나머지는 세 개는 불공이다 이 말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아까 이거 불공이 나왔죠. 이거 맞는 거고요. 공장, 부지, 택지, 조성 등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 요거 불공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 이거 뭐예요? 접대비죠. 안 됩니다. 이거 불공입니다. 근데 3번 보니까 8인승 승용 자동차 카니발도 9인승도 있고 그 다음에 9인승 이하도 있습니다. 8인승으로 등록된 거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불공인데 자동차 판매업이 영업에 사용되는 승용 자동차예요. 이거는 인승에 상관없고 CC에 상관없습니다. 판매 업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승용 자동차는 CC나 매인승에 관계없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해당됩니다. 요거 때문에 된 겁니다. 요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요게 없으면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8인승 승용 자동차 하면 얘는 불공이에요. 근데 9인승이다 하면 그건 되고요. 1000cc 이하다? 그것도 됩니다. 그것도 요 업종이 아니라도. 근데 이 업종은 다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영업용 뭐 자동차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지금 이번 아주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렸는데 자, 이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 그러면 세 개는 발급해서는 안 되는 거래고. 자, 교재 287페이지 요거 잘 못 찾겠다 하면 287페이지를 한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일반 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소매업자. 자, 밑줄 그어놓은 게 핵심입니다.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발급을 요구할 때만. 요구하는 경우는 발급은 해야 되고요. 요구하지 않으면 발급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쭉 있습니다.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전세버스 빼고 여객 운송업. 이 사람들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업종은 면제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후 면제, 목욕, 이발.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 물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고 간주 공급.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 간주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면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됩니다. 발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간주한 게 간주 임대료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세금은 내게 하지만 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해도 됩니다. 면제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참고로 보시고 근데 여기 지금 없는데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에 있는 수출 대행업체에 LC라 그러죠. 내국 신용장. 요거에 의해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라 그랬으니까 소매업자가 공급하는 전화 상대방 세금에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발급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 공급, 판매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의 다른 목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거 발급 안 해도 됩니다. 네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 간주 임대료, 간주자 들어가면 무조건 아니라 그랬죠. 발급 안 해도 됩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외화 획득 용역. 국내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영세 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영세 매입이든 뭐든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발급해야 하는 거래인 것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면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영세, 면세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었는데 면세는 지금 박쌤이 운영하는 그 출판사 면세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합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서는 물론 제출해요.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아예 부가가치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죠.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근데 영세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해당됩니다. 아까 영세율 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가가치세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가 더 유리할 것 같죠. 영세는 매입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면세업종은 인쇄사에서 책을 인쇄하고 올 때 인쇄사는 제조업자니까 부가가치세업자예요. 등록돼 있고 부가세를 줍니다. 근데 나는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불공입니다. 얘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는. 그래서 0%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얘는 아예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더 유리할 것 같지만 면세는 불완전 면세가 되는 거고 얘는 완전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실질적으로 신고는 하지만 영원 내고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 하지만 근데 얘는 환급까지 받아요.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은 아예 면세 포기합니다. 면세 업종인데도 그러면 영세로 가겠다?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영세 해당이 될 때 그래 해줄게. 환급 받을 게 유리할 경우.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 면세에 관해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이다. 완전 면세는 영세예요. 이거는 불완전 부분적으로 50%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매입세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면세고요. 그래서 틀린 것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에 그 취지가 있다. 자, 조세의 역진성 그러는 게 뭐냐면 면세 품목 보면 도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그 기본 생활 필수품에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수돗물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서적도 들어갔지만 병원비, 학원 이러한 것들은 면세 품목입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월급이 적은 사람들,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세금을 물리면 부자들은 그거 뭐 그까이 거 하겠지만 없는 사람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다 똑같이 10% 내요. 잘 살든 못 살든. 근데 면세 제도는 생활 필수품 이런 거, 농수축산물 이런 거에는 부가세를 안 함으로써 없는 서민들이 생필품 기본적으로 사는데 그 역진성 부담되는 거를 완화시켜 주는 거.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자, 영세율 적용이 대상이 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는 면세업체인 경우 학술단체, 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경우에 하나요.
면세 포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면세 포기해서 매입세 환급 받을래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세 포기를 받아줍니다. 근데 한번 포기한 거 다시 되돌리려고 그러면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14번 문제. 이제 소득세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금 받았어요. 법인세법에 따라 또 상여금 받고요. 어느 거든 간에 상여금 받은 거 전부 다 소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이 구입, 임차에 소유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어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근로소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옛날 보면 한국은행도 보면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전세자금 빌려주는 게 있던데, 자,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자, 근데 4번인 경우에 법인이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자기 회사 주식, 자기 주식입니다. 선택권을 줘요. 자기 주식을 주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퇴사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으니 퇴사했는데 뭔 놈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퇴사 전에 얻은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퇴사 후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됩니다. 요번에 퇴사도 안 하면서 자기 회사 주식 팔았다가 난리가 난 경우가 있었죠. 삼성증권. 배당금을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주식을 배당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주식이 났는데 그걸 또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팔았어요. 행사에서 이익 얻었다가 다 뱉어내고 고발당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자, 퇴사 후에는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 안 되고, 그럼 퇴사 후에 얻은 소득은 어느 소득에 들어가느냐?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일회용 소득, 복권 당첨된 것처럼 요거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아니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결손금. 소득세에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 중에는 금융소득, 다시 말해서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자, 교재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매출액에 따라 좀씩 차이 있지만 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사업했는데 적자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종합소득이니까 퉁쳐가지고, 그러면 사업소득 적자 난 거 다른 소득에서 좀 빼줄게. 그게 이 적자 난 거를 결손금이라고 그러고, 그걸 빼주는 거 결손금 공제라고 그럽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사업기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한다. 요 순으로 나오는 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글자 따서 근로, 연기금, 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연기금, 국민연금, 기금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로, 연기금 순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간. 이번에 다 공제 못했어? 그러면 10년간 최장.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면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올해 다 못했어요. 그럼 내년에 또 공제 받을 거예요. 내년에 공제받기 위해서 넘어온 거를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다 공제 못 받은 2월 결손금하고 이번에도 또 사업소득이 또 적자가 났어. 이건 뭐 망할 회사네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어느 걸 먼저 하느냐? 얘를 먼저 합니다. 결손금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아직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2월 결손금. 자, 동시에 존재할 때는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래서 어느 걸 먼저 하느냐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75회에서.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009년 1월 이후 발생한 이연결손금 발생해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소득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우선이라 그랬죠. 이월결손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공제한 후 결손금을 공제한다. 이게 틀린 말이 된 겁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한다. 퉁쳐가지고 공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결손금은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가 비용을 뺐는데도 총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적자난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75회 이론 시험은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주식회사 한결테크 실무시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